자, 고르바초프의 시대가 오면서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젊은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면서 늙고 병들고 고리타분한 소련 지도부의 시대가 가고 전혀 다른 그 리더십이 생기면서 세계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고르바초프가 그 집권을 할 때쯤 돼서 이제 88 올림픽 집권하고 나서 그의 그 개혁 정책이 되고 있을 때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사실 그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의 동기가 좀 불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체제가 집권 과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좀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 정책이었기 때문에 88 올림픽이 유치가 됐을 때 5공화국 하였죠. 우리가 그 지식계와 대학가에서는 이거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 한계를 가진 정권이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정치 쇼다라는 그 냉소적인 그 감정이 그 존재를 했는데,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좀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 세계사에 있어서 순기능을 미칠 줄 이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정을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그 얘기했듯이 그 소련 체제는 칼 사건을 전후한 시기부터 심각하게 그 대외적인 그 변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었고,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한 이후에 단순한 외교 정책 변화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변화를 그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집권 이전부터 그 소련 체제는 변해야 된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를 쉐바나제 그 나중에 외무장관이 되는 사람과 하게 되는 것은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집권 이후에 꾸준한 변화를 추구하다가 88년 초여름에 그 대규모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랐고, 이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그 절정을 그 이룬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냉전사가인 그 블라디슬로프 주복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견해에 따르면은 88년은 소련 내부의 페레스트로이카에 그친 게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러시아어로. 세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구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한 해다, 그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소련의 그 숨가쁜 변화와 맞물려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구권 국가들의 그 참여는, 여기 불참한 국가는 딱 두 국가죠. 북한과 쿠바입니다. 이런 그 88 올림픽은 그 새로운 시대를 표방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미국과 서구권이 대거 불참을 하게 되죠. 84년 올림픽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데, 이것은 소련이 그 보복으로 모스크바 올림픽 그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소련과 동구권이 거의 다 불참을 하게 됩니다. 이땐 그 체르넨코 그 집권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88년에 드디어 이 동서가 다 참여하는 온전한 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시기가 와서는 이제 동서가 이제 냉전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에 벌어진 이벤트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하고 신사고 외교,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과 서구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침략 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무기를 내려놔도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 이 이전의 소련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쟤네들은 우리를 침략한다라는 게 소련의 기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외교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신사고 외교, 새로운 생각의 외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구권과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군비 경쟁 안 하고 대립 안 하고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88 올림픽이 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북한은 이제 올림픽의 그 남북 공동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것이 그 실패하자 당연히 그 공산권의 보이콧을 그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다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르바초프와 그 김일성 사이에 그 모스크바에서 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김일성은 그 고르바초프에게 상당히 강하게 이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8 서울 올림픽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공식 통보하게 되고 김일성은 참담한 심정으로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소련과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서울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김일성에게 통보한 순간이 북한에게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그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그 소련의 입장이 그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게 그 올림픽 그 보이콧을 그 종용할 그럴 입장이 아니었고, 그래서 과감히 그 참석을 결정을 했고, 당시 분위기가 또 화해 그 분위기였고,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그 소련이 이 서울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 것 더하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서울 올림픽의 그 성공 요소였고, 그 결과 서울 올림픽이 성공을 거두면서 물론 뭐 지엽적인 여러 문제들은 있었지만 크게 봐서는 그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올림픽이 역으로 또 그 세계 평화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그 상호작용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더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탈냉전의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 동구권 국가들이 이 서울에 와서 상당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고 온전한 미국의 주구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 그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고 느낀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그 탈냉전의 조류가 이 서울 올림픽에서 어떤 정점을 이루게 되고, 이 서울 올림픽 이후에 탈냉전의 조류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그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동구권 학자들에게 그 확인한 바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조선이죠. 그 사람들 얘기는 아주 서구 진영에서도 가장 조소의 대상이고, 이게 뭐 그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와보니까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고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더라.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공산권의 그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그 텔레바이즈가 됐습니다. 동구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한국의 그 발전된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충격을 받았고, 이 이후에 동구권 국가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벌어지게 되는 동구권 해체와 공산주의 종언에 제한적으로나마, 또는 저는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직전에 시작된 그 헝가리와의 그 수교 노력이 올림픽 성공 이후에 급무수사를 타서 89년 동구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대한민국이 수교 관계, 대사급 수교 관계를 그 맺게 되고, 이어서 유고, 폴란드, 소련, 불가리아가 잇따라서 무역 사무소를 서울에 개소하게 됩니다. 특히 그 소련과의 그 관계 개선은 그 특기할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소련 내 그 개혁의 어떤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소련 바깥에서도 대외 정책의 그 변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탈냉전 무드, 이런 게 맞물려서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인 90년 6월에 고르바초프 당시 그 소련 대통령과 노태우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을 갖게 되고, 여기서 양국의 수교가 정식 수교, 이제 무역 사무소 수준이 아니라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90년 9월 30일 양국의 극적인 역사적인 공식 수교로 이루어지게 되고, 중국도 이러한 그 선례를 따라서 1992년 수교, 대한민국과 수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소련과 중국의 변화는 그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무역 증대, 그리고 한국의 투자와 경제 원조를 염두에 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소련에 당시로서는 그래도 꽤 큰 금액을 그 빌려줬었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그렇게 그 빌려줄 정도로 그렇게 그 관계가 개선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88 올림픽은 그 탈냉전 무드를 가속화시켰고, 한국과 동국 국가들 간의 그 수교를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 국가들 자체에 그 충격을 던졌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경멸해왔던 한국이 이룬 한 경제적 성공은 자신들에게는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 한국의 성공으로부터 본 충격은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후진성을 깨닫고 진정한 그 내적 변화를 그 추구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소련 언론은 그 서울 올림픽 이전부터 그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그 높은 평가를 그 해오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확인한 것이 바로 88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선수단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와서 보고 놀라게 되고,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결국은 어느 체제가 더 잘 사느냐를 놓고 벌어진 경쟁이었다는 점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은 남북한 간의 그 냉전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압도적이구나, 대한민국이 압도적이구나 라는 것을 그 공산권 체제 소련이 느끼게 되고 중국이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88 서울 올림픽이 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새로운 시대를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이 중요한 그 영향을 그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의 그 변방이라고 느껴졌던 한국의 기술적, 경제적 성공이라고 하는 도전이 소련을 위시한 동구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그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국의 80년대 발전과 88 올림픽의 성공은 대외적으로는 아주 큰 성공이었고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내적으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그 전두환 체제가 집권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대가 심했죠. 대학가가 들끓고 재야 운동권이 들끓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전두환 체제에 대한 미움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그 발전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80년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지만 대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고가 퍼지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주류 사상으로까지 그 번지게 되는 그런 그 묘한 그 패러독스의 그 시대가 80년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번 그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선시킬까를 놓고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고, 이념적인 경쟁이죠. 전략적인 경쟁이죠. 그래서 그 투쟁에서 그 NL 계열, 민족해방 계열이 PD 계열, 민중민주주의 계열을 이기게 되고, NL 계열 내에서는 주체사상파가 비주체사상파를 압도하면서 대단히 친북적인 공산주의 사상, 주체사상파가 한국 그 담론 구조, 운동권의 담론 구조를 장악하게 되고, 이것이 그 사회 전체로 그 퍼져나가게 되는 그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설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결국은 그 80년대적 사고를 우리가 발전적으로 그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 반대한민국적 사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회 전반에 퍼졌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관에 있어서 이러한 반대한민국적 사고가 파고들었습니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수종주의 사관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특히 민족지상주의적 좌파 수종주의의 득세인데, 현대사를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국사학계가 갑자기 현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현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그 소위 얘기하는 분단사관이죠. 분단사관으로 이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극복이 돼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껴야 될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폄훼하는 사상과 역사관과 역사 이론과 역사 소술이 정말 그 본물처럼 나오게 되고 이것이 그 현대사를 연구하는 국사학계의 주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교과서 논쟁들 보면은 8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사실상 그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80년대 격화됐거든요. 이렇게 30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 사고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교과서 개정 작업해야죠. 그리고 국사학계에도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 수종주의 사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세계는 수종주의 사관에서 벗어난 지가 옛날이고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선 이미 탈수종주의라고 하는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역사관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탈수종주의적 사관으로 우리가 세운 대한민국을 좀 아끼고 우리가 세운 대한민국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가 생겨나게 된 과정 이게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있었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종주의적 사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대한민국의 성립,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선택, 발전 이런 것들이 곱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단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족 지상주의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고 리영희 교수가 그 유엔 결의문을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엔 결의문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한반도에는 두 체제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유엔 승인하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다라는 것을 얘기한 건데 그걸 오욕을 했습니다. 그 지역, in Korea를 그 지역에서라고 있지도 않은 그 단어를 쓰면서 그 지역은 뭐냐 38선 이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잘못된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후학들이 이것을 그대로 맹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부 국사학자들이 교과서 개정일 때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을 빼자라고 정말 집요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한 개의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를 비롯해서 그 몇 개 교과서, 두 개 교과서는 아주 마일드하게 표현이 됐지만 이게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는 게 38선 이남에 있어서 유일합법정부라고 이걸 축소 해석을 했어요. 축소 해석이 아니라 왜곡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감 동안에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주제를 얘기를 했고 역사관, 관점,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이제 그 특정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10강 강의를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